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7이고요.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결혼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한 충격적인 배신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손이 떨리지만 다른 분들이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봅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효부였습니다. 34살, 단정한 외모에 항상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죠. 5년 전 아들이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너무도 흡족했습니다. 남편은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고 몇 달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몇 달을 외롭게 보내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실게요. 혼자 계시면 얼마나 적적하세요. 그런 말 말어. 며느리 힘들다. 난 너희 힘들게 만들고 싶지가 않아. 와이프가 먼저 어머니 모시자고 했으니까 그런 걱정 마세요. 그치 여보? 네 어머님. 갑자기 혼자 되셔서 힘드시잖아요. 집에 사람이라도 있어야 북적북적해서 외롭고 힘든 것도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저희도 신혼집 때문에 고민 안 해도 되고요. 신혼집을 구하려던 아들 내외에게 제가 먼저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난 후 너무 외로웠거든요. 빈집에 혼자 있으면 남편 생각에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이 났습니다. 그나저나 엄마가 괜찮겠어? 우리랑 같이 살면 불편할 텐데.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며느리가 먼저 나섰습니다. 여보, 어머님 혼자 두면 우리도 마음이 불편하잖아. 어머님, 저희랑 꼭 같이 사시면 좋겠어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때 며느리의 눈빛이 얼마나 진실해 보였는지 저는 정말 복받았다고 생각했죠. 하나뿐인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의 심성이 고와서 마음이 너무 뭉클했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가진 걸 모두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가야 되겠다 싶었어요. 제게도 장신구와 명품 가방 몇 개 정도는 있었거든요. 사별한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었어요. 크게 부자는 아니었지만 바이어들과의 모임이 잦아서 제게 고급 옷 몇 벌과 명품 가방을 사주곤 했죠. 여보, 이렇게 비싼 거 왜 사? 아까워서 어떻게 들고 다녀? 당신이 졸아하면 내 체면이 안 서지. 중국 바이어들이 오면 같이 저녁 먹어야 하는데 좋은 거 입고 와야 해. 남편은 늘 그렇게 말하며 장신구와 명품 가방을 사줬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사치스럽게 산 건 아니에요. 30년 넘는 긴 세월 동안 특별한 날 사준 것들이었기에 몇 개 되지도 않았고요. 여보, 이 가방은 너무 비싸. 왜 이런 걸 사와? 이제 그거 들고 나갈 일도 많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타박을 하면 남편은 항상 제가 거절할 수 없는 명분으로 선물을 해줬어요. 20주년이잖아. 당신이랑 20년 산 게 얼마나 고마운데. 그리고 올해 초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그랬거든. 며느리 수발들게 해서 미안했다고 좋은 거 사주라고 하셨어. 내가 아끼면 어머니가 꿈에 나와서 혼낼지도 몰라. 그러니까 받아도 언젠가 쓸 일 있겠지. 그런 남편이 5년 전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물건들은 이제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되어버렸죠. 볼 때마다 남편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차마 처분할 순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산 첫 1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장 보러 갈 건데 드시고 싶은 반찬 해드릴게요. 아무거나 괜찮아. 네가 해주는 건 다 맛있더라. 감사해요. 그러면 오늘은 어머님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릴게요. 어제 TV 보시면서 맛있겠다고 하셨잖아요. 세심한 며느리의 배려에 감동받는 날들이었죠. 며느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퇴근 후엔 거실에 앉아 같이 드라마도 보고 주말엔 함께 찜질방도 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등 밀어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님도 참. 가족인데 뭘 그러세요. 저희 엄마 등도 제가 항상 밀어드렸어요. 그런 며느리가 너무 예뻐서 아들 몰래 용돈도 자주 줬습니다. 아가, 이거 받아.
화장품이라도 사고 남편 몰래 놀러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어. 아이, 어머님 안 그러셔도 돼요. 저 일하잖아요. 그래도 받아. 고맙다는 표시야. 일하랴 집안일 봐주랴 너 혼자 바쁘잖니. 근데 작년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제 옷에 이상한 얼룩이 묻어 있거나 구두에 상처가 나 있는 걸 발견했거든요. 어? 이 구두 내가 언제 신었더라? 근데 왜 이렇게 흠집이 생긴 거지? 굽도 많이 달았고. 혼잣말을 하니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구두가 왜 그러세요? 뒤축이 많이 달았네. 내가 신었나? 기억이 안 나네. 어머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깜빡하시나 봐요. 지난주에 친구분들 만나러 가실 때 신으셨잖아요. 아이, 그렇긴 한데 이렇게 구두에 흠집이 날 정도 상태가 안 좋은 길도 아니었는데. 이상하다. 며느리 말에 저도 헷갈렸습니다.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니 그런가 싶었죠. 이때는 며느리를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이름 있는 브랜드의 구두긴 하지만 젊은 애들이 신을 만한 디자인은 아니었거든요. 어머님, 옷장 정리 좀 해드릴게요. 곰팡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참에 깨끗하게 다시 세탁도 보내면서 정리 좀 해요. 그래, 고맙네. 혼자 하기엔 좀 버거웠는데. 며느린 부지런히 제 방을 드나들며 청소를 했습니다. 그땐 그저 고맙기만 했죠. 그러던 중 작년 봄부터 며느리가 여행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날씨도 좋은데 제주도 어떠세요? 요즘 많이들 간대요. 글쎄, 혼자 가긴 좀 그런데 친구분들한테 연락 한번 해보셔요. 가신다고 하시면 여행사 예약하는 건 제가 알아서 다 봐드릴게요. 제 친구들에게 연락하니 다들 가고 싶다며 너무 좋다고 기뻐했어요. 아무래도 남편 놔두고 여자들만 가는 여행이라 예전에 소녀 감성도 올라오는지 다들 즐거워했죠. 그리고 며느린 정말로 여행 일정과 가이드까지 완벽하게 해결해줬습니다. 어머님, 제가 항공권이랑 숙소 다 예약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 출발이에요. 어머, 이렇게까지 해주니 미안하네. 뭐가 미안하세요. 어머님 연세 집에만 계시면 안 좋아요. 여행 다니시면서 건강 챙기셔야죠. 아들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는데 이제 좀 놀러 다녀. 아빠도 하늘에서 그러길 바라실 거야. 아이, 그래도 집 비우기가. 와이프랑 내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편하게 다녀와. 자식들의 효도라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2박 3일 국내 여행을 가게 됐죠. 어머님, 이번엔 부산 어때요? 해운대 바닷가 보시면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또 가자고? 지난달에도 갔는데. 어머님이 집에만 계시면 저희가 마음이 안 좋아요. 제발 다녀오세요. 제가 용돈도 드릴게요. 며느리의 간절한 부탁에 못 이기는 척 여행을 가곤 했습니다. 솔직히 즐거웠어요. 평생 시어머니 병수발에 아들 남편 뒤치다꺼리 하느라 여행은 꿈도 못 꿨으니까요. 그리고 지난 10월, 이번에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새벽부터 부산하게 제 캐리어를 싸주더군요. 어머님, 옷 이거 가져가세요. 따뜻한 나라라도 저녁에는 날씨가 좀 쌀쌀할 수 있어요. 그래, 고맙다. 어머님, 거기 지금 날씨도 좋대요. 잘 다녀오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그래, 집 잘 부탁한다. 너 줄 선물 사올게. 걱정 마세요. 제가 깨끗하게 청소해 놓을게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앞불싸 제 여권을 두고 왔더군요. 전날 잘 넣어두라는 며느리 말에 가방 안에 넣어뒀는데 그 가방 말고 다른 가방을 들고 나온 거예요. 저는 급히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지만 며느린 받지 않았어요. 비행기 시간은 넉넉했기에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여권 놔두고 왔어. 시간 좀 있으니까 갔다 올게. 혹시 안 되면 나 놔두고 셋만이라도 다녀와. 알았지? 아유, 넌 무슨 그런 실수를 하니. 빨리 다녀와, 빨리.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행기를 놓칠까봐 초조했거든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는데 커다란 검은 보따리를 들고 현관에 서 있던 며느리와 딱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저를 본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도둑이 들킨 것처럼 당황한 표정이었죠. 너 일하러 간 거 아니야? 이 시간에 어떻게 집에 있어? 어머님, 청소하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손에 든 보따리를 황급히 뒤로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근데 너 손에 든 건 뭐니? 전 며느리가 가진 가방 밖으로 삐져나온 제 옷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건 뭐냐니까? 며느린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단 하루만, 정말 하루만 빌려드리려고 했어요. 빌려준다고? 내 물건을? 누구한테?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봐. 그 와중에 생각이 나더군요. 몇 달 전부터 제 옷장에 옷이며 구두가 계속 흠집이 생기고 더러워졌던 일들이. 설마 그때부터 그랬나 싶은 생각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두 번 정도였으면 저도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황상 제가 여행 간 동안 계속 이런 일을 한 것 같았어요. 말해보라니까?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 크게 화내본 적 없는 제가 이렇게 소리치니 며느리도 놀란 표정이었죠. 제 손도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설마 제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줄 몰랐으니까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 딸 결혼식이 있어요. 엄마가 좀 체면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정말 하루만 빌려드리고 돌려받으려고 했어요. 어머님께는 절대 피해 안 가게 하려고 했다니까요. 며느린 울면서 두 손을 비비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전 이미 며느리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이었죠. 그러면 이야기를 했었어야지. 네가 이야기했으면 내가 안 빌려줬겠어? 도대체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물건을 가져가? 이게 도둑질 아니면 뭐야? 도둑질이 아니에요. 정말 빌려드리려고만. 어머님이 워낙 아끼시는 거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우면 몰래 가져가도 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논리야? 가방 줘봐. 뭘 들고 가려고 했는지 봐야겠다. 제가 며느리가 들고 있던 보따리를 빼앗아 바닥에 쏟아냈습니다. 재킷, 원피스, 스카프, 남편이 사준 구두에 시어머니가 물려준 목걸이까지. 남편과 어머니가 사준 것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그걸 보니 기도 안 찼어요. 이게 전부야? 또 없어? 네,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며느리의 시선이 불안하게 떨리더군요. 뭔가 더 숨기는 게 있다는 직감이 들었죠. 근데 가만 보니 옷과 구두, 장신구까지 챙긴 며느리가 가방을 안 챙긴 게 이상하더군요. 잠깐, 내 가방들은 손 안 댄 거 맞아?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또다시 굳어졌습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며 입술을 깨물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가방도 건드린 거야? 어머님 아니에요. 가방은 그 자리에 있어요. 제발 아니길 바라면서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벽을 짚고 가야 했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선물들이 있는 드레스룸으로 향했습니다. 전 급히 들어가 가방을 보관하는 장을 열었습니다. 물건들은 다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가방을 하나 꺼내 만졌습니다. 근데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건 가짜잖아! 겉모습만 닮았지 스티치가 엉성하고 가죽 질감도 달랐습니다. 브랜드 특유의 부드러운 촉감이 아니라 딱딱한 합성 가죽 느낌이었죠. 남편이 10년 전 결혼기념일에 사준 가방이 싸구려 짝퉁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떨리는 손으로 다른 가방들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5개 가방 모두 조악한 짝퉁이었습니다. 1년에 10번 사용할까 말까 한 것들이었어요. 저도 아까워서 제대로 사용해보지 못한 선물들이 가짜로 뒤바뀌어 있는 것이 견딜 수 없게 화가 났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자 며느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이게 뭐야? 내 가방들 다 어디 있어? 이 가짜들은 뭐고? 너 도대체 내 집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가짜백을 들고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는 뒷걸음질을 쳤죠. 어머님, 저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모른다고?
너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해? 뭐 아들이 그랬다는 거야? 아니면 뭐 5살짜리 손녀가 있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넘어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죠. 남편의 유품과도 같은 물건들이 이렇게 됐다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사실 친정엄마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잠깐만 빌려드렸는데 엄마가 알아서 돌려놓겠다고. 뭐? 사돈이? 그래서 진짜를 팔아버렸다는 거야? 아니에요. 팔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어디 맡겨놨을 거예요. 제가 바로 찾아올게요. 정말 죄송해요. 맡겨놨다고? 어디에? 내 남편이 준 마지막 선물을 어디에 맡겼는지 빨리 알아내! 제 호통에 며느리가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찾아올게요. 친정엄마가 곧 돈 갚는다고 했어요. 다음 주면 다 찾아올 수 있어요. 다음 주?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런 짓을 한 거야? 며느리가 대답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전 그런 며느리를 놔두고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뢰가 와장창 깨져버렸어요. 제 물건을 가짜로 바꿔치기 하고 제 물건들을 함부로 가져다 쓰고 몰래 돌려놓는 인간이 다른 건 안 건드렸을까 의심이 됐거든요. 제가 안방에서 물건들을 확인하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더군요. 급히 나가보니 며느리가 물건들을 다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가버린 거였어요. 저는 급히 문을 열고 며느리 뒷모습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야, 어디가! 당장 서!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멍하니 서 있었죠. 순식간에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5분, 10분이 지나도 며느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밖을 나가봤지만 이미 며느린 사라진 뒤였습니다. 동네 골목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믿었던 며느리에게 이렇게 배신당하다니. 같이 사는 동안 친딸처럼 아꼈는데. 당신이 준 선물들 다 없어졌어, 여보. 어떡해? 혼자 중얼거리다가 어지러워 소파 바닥을 짚었습니다. 근데 쿠션 사이에서 뭔가 딱딱한 게 만져졌어요. 들어올려 보니 그건 며느리 휴대폰이었어요. 도망치듯 나가느라 찾지 못하고 그냥 간 모양이었습니다. 화면을 켜니 카톡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평소라면 남의 폰을 보지 않았겠지만 이 상황에서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폰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력이 나빠 잘 안 보이니 방심하고 풀어둔 것 같았어요. 사돈과 며느리의 대화방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야, 다음 주 목요일 시어머니 또 여행 보내봐. 네, 알겠어요. 그리고 상황 봐서 명품백 가져와. 그거 팔면 중고라도 500은 나와. 내가 똑같은 짝퉁 줄 테니까 그거랑 바꾸면 아무도 몰라. 어차피 별로 사용도 안 한다며? 그건 그런데 엄마 그만하면 안 돼? 불안해 죽겠어. 나도 매번 여행 보내는 거 힘들고. 도박빚 갚으려면 어쩔 수 없어. 도어락 번호는 네가 저번에 가르쳐준 그대로지? 이번에도 판 깔 곳이 필요한데 잘 됐다. 거기서 하면 딱 좋지. 네. 근데 정말 들키면 어떡해요. 진짜로 이제 그만하면. 겁나? 그 시어머니가 뭐라 하겠어. 늙어서 정신도 없는 것 같은데.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늙어서 정신도 없다는 말에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너희 집에서 판 크게 벌일 거야. 10명은 올 것 같아. 우리 집에서요? 시어머니 집에서? 그래, 거기가 안전하잖아. 경찰도 의심하네. 이미 애들한테 다 연락해놨어. 엄마 불안해요. 시어머니가 눈치챌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해외여행 보내기로 했잖아. 4박 5일이면 충분해. 깔끔하게 쓰고 네가 나중에 청소 깨끗하게 하면 아무도 거기서 도박판이 벌어졌는지 몰라. 도박판. 제 집을 도박장으로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속 읽어내려가니 지난 6개월간의 기록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 판 잘 끝났어. 수고했어.
집 너무 어질러졌어요. 청소하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300만 원 땄잖아. 빚 조금 갚았어. 그거 가지고 되겠어요? 아직 빚이 2억 남았는데? 2억. 도박빚이 2억이라니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네 시어머니 진주 목걸이도 있다며? 엄마 그건 시아버지 유품이래요. 못 건드려. 건드리면 바로 눈치채. 죽은 사람 물건 뭐하러 갖고 있어? 팔면 돈 좀 되겠지. 그것도 모조품이랑 바꿔놓으면 구분한가? 그건 정말 안 돼요. 어머님이 너무 아끼셔요. 그럼 빚쟁이들한테 쫓기다가 죽을래? 너희 가족도 위험해질 텐데? 네 시어머니랑 네 남편이 너 도박 때문에 너희 집 물건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 알아도 네가 그 집에 붙어있을 수 있겠어? 며느리가 협박당하고 있었다는 건가? 아니면 같이 공모한 건가? 카톡을 더 읽어보니 진실이 보였습니다. 엄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알았어. 이번만 크게 따면 끝낼게. 매번 그러면서 계속하잖아요. 이번엔 진짜야. 믿어. 며느리는 어떻게든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도는 다르더군요. 아예 자기 딸을 어떻게든 이용할 생각밖에 안 보였어요. 그렇다고 며느리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다면 남편과 저한테 도움을 청해서 그 일에서 벗어나도록 하면 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자기 어머니를 도와 나쁜 짓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솔직히 며느리가 부탁했다면 전 며느리가 친정과 관계를 끊을 수 있도록 충분히 도와줬을 겁니다. 제가 신뢰를 주지 못한 건지 아니면 며느리가 절 믿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직 대낮이고 누가 들어올 시간이 아닌데 사람이 들어와 깜짝 놀랐죠. 게다가 며느리와 그런 일이 있었던 터라 며느리가 들어온 건가 하고 급히 현관으로 나갔더니 아들과 손주가 서 있더군요. 엄마, 문 앞에 이거 왜 이래요?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리고 오늘 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어? 아들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건을 줍더군요. 그러다 얼굴을 들곤 제 얼굴이 눈물 범벅인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넌 왜 이렇게 빨리 집에 왔어? 일은? 너 며느리한테 뭐 들은 이야기 없어? 아까 어린이집에서 연락 왔어. 애엄마 연락 안 되는데 애가 지금 열난다고. 그래서 나도 무슨 일 있는가 싶어서 애 병원 데리고 갔다가 집에 오는 길이고요. 근데 와이프가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화도 안 받는 게 이상해서 나도 집에 일찍 오긴 했는데. 예, 나 진짜 가슴이 벌렁거려서 죽겠어. 네 와이프가 대체 무슨 정신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다. 우선 애부터 재우고 나와. 피곤해 보이네. 그 다음에 이야기해줄게. 애를 재우고 나온 아들에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설명했습니다. 보따리, 짝퉁 가방, 그리고 카톡 내용까지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와이프가 그럴 리 없어. 오해가 있었을 거야. 오해? 이 증거를 보고도 오해라고 할 거니? 제가 며느리 폰을 보여주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보더니 갑자기 일어섰죠.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우리 와이프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가 뭔가 잘못 본 거야. 내가 지금 거짓말한다는 거니? 네 와이프가 도망갔는데? 도망간 게 아니라 오해받는 게 억울해서 잠시 나간 거겠지. 내가 지금 연락해 볼게. 아들은 계속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3년간 함께 산 아내를 믿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며느리의 폰은 제게 있었고 아들은 전화를 할 곳이 없었어요. 장모님한테 전화해봐야겠어. 장모님이라면 아시겠지. 예, 잠깐만. 그 사람들도 다 한통속이야. 지금 전화하면 네 와이프처럼 도망이나 가겠지. 엄마, 그래도 와이프를 그렇게 말하지 마. 분명 사정이 있었을 거야. 아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볼게. 와이프한테 직접 들어봐야겠어. 분명 오해일 거야. 처가에 가 있을 거야. 아들은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 아내와 장모를 욕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좋아, 직접 가서 확인해봐.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 제가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아들 폰으로 보냈습니다. 이걸 보고도 오해라고 할 거야?
아들은 자기 폰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죠. 이건 조작일 수도 있어.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아들은 그렇게 말하곤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으로 혼자 남았죠. 바보 같은 자식.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도.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낯선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오늘 판 버리는 집 맞지? 맞아. 사모님이 딸한테 열쇠 받았대?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정말로 도박판을 벌이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여고 밖을 살폈습니다. 사돈이 낯선 남녀 5명과 함께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50대로 보이는 남자 2명, 비슷한 나이의 여자 3명이었죠. 그리고는 자기 집처럼 편하게 행동했습니다. 야, 여기 진짜 좋다. 강남 아파트 아니야? 아이 그럼 평수도 50평 넘어. 언니 복 터진 거지. 자, 오늘은 판돈 최소 10만 원이야. 다들 준비했지? 사돈이 가방에서 화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언니 여기 집 좋네. 시어머니가 돈이 많나 봐? 아이 그럼 우리 딸이 시집 잘 간 거지. 늙은이 혼자 사는데 이런 집에서 뭐해?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딸 거잖아. 아이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들키면 큰일 나는데. 괜찮아. 딸이 다 알아서 해. 시어머니가 집 비울 때만 여기서 하면 돼. 게다가 늙은이가 귀도 어둡고 눈치도 없어서 뭐 해도 몰라.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늙은이라는 말에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졌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으니까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거실이 잘 보이는 각도로 폰을 고정시켰죠.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화면이 흔들리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근데 딸은 왜 안 와? 몰라. 갑자기 연락 안 되던데? 뭐 상관없지. 어차피 오늘부터 5일 동안 사람도 없는 집인데. 그래? 그럼 저번처럼 막 옷도 걸쳐보고 해도 되나? 안 돼. 딸이 시어머니가 요새 의심한다고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더라고. 웃기네. 집 빌려주는 건 괜찮고? 아이 뭐 어때? 며느리가 친정엄마 만나는 게 죄야? 시어머니가 뭐라 해도 할 말 없지. 어차피 노인네가 증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내 딸이 살살 잘 구슬리고 있으니까 걱정 말어. 그들은 웃으며 거실 테이블에 돈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10,000원권 지폐가 수북히 쌓였죠. 자, 시작하자고. 오늘은 새벽까지 해도 돼. 딸이 시어머니 스케줄 다 파악하고 있어. 완전 계획적이네. 역시 언니 딸 똑똑해. 그래야지. 이 집에서 편하게 살려면 시어머니 돈줄 잘 관리해야 돼. 그들은 거실 테이블에 화투를 펼쳤습니다. 돈이 오가기 시작했죠. 10만 원, 20만 원, 판돈이 점점 커졌습니다. 언니, 빚 다 갚으려면 얼마나 더 필요해? 한 5천만 원? 딸년이 시어머니 물건 팔아서 좀 마련했는데 아직 멀었어. 5천만 원? 아유, 그게 쉽게 모이는 돈이야? 그래서 이렇게 도박으로 벌려는 거잖아. 운만 좋으면 한 번에 몇천 벌 수 있어. 누가 보면 잘 치는 것처럼 말하네.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갖다 붙여. 그래서 시어머니 물건도 계속 파는 거지. 이중으로 벌어야 빨리 갚지. 그 가방 진짜 팔았어? 지난번에 얘기한 그거? 응, 지난주에 팔았지. 800만 원 받았어. 원래 1,000만 원 넘는 건데 급하게 파느라. 그래도 감사하지 뭐. 공짜로 얻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사라진 제 물건들이 저 인간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니 열불이 나더군요. 그 돈으로 빚 갚았어? 아니, 그거 가지고 도박했는데 다 날렸어. 그날 운이 진짜 없었어. 미쳤구나. 그럼 빚은 더 늘어난 거네? 그래서 더 급한 거야. 이번에 크게 따야 해. 안 그럼 사채업자들이 가만 안 둬. 벌써 집까지 찾아왔었어. 헐, 사채까지 썼어? 어쩔 수 없었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더라고. 이자가 좀 세긴 한데 일단 버티는 수밖에. 화투장이 펼쳐지고 또 펼쳐졌습니다. 30분, 1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돈은 더 많이 오갔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언니, 근데 시어머니 다른 팔만한 물건 없어? 있지.
명품 가방 하나 남아있고 시계도 있고 진주 목걸이도 있던데 뭐 그것도 바꿔치기해서 팔 생각이야. 시계? 그거 비싸겠네? 뭐 딸 말로는 지금 팔아도 몇백만 원은 할 거래. 죽은 시아버지 거라는데 이제 죽어서 차고 다니는 사람도 없이 고이 모셔져 있는 거 바꿔치기해도 아무도 몰라? 꺼내서 써야 알지. 와, 시어머니 재산이 많네. 부럽다. 그러니까 딸년이 복 터진 거지. 나도 나중에 그 돈으로 비탁 갚으면 여유 좀 생길 것 같아. 2시간 동안 그들의 도박 현장을 다 촬영했습니다. 사돈이 도박비 때문에 딸을 시켜 제 물건을 훔쳤다는 대화도 다 녹화됐죠. 근데 시어머니가 눈치 안 채? 그 노인네가 뭘 알아. 치매기가 있는지 며칠 전에도 자기 물건 어디 뒀는지 못 찾더라면서 딸이 막 뭐라 하더라고. 그럼 다행이네. 치매면 나중에 물건 없어진 것도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딸이랑 아예 없던 척하기로 했어. 어머님 그런 거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 봐요. 뭐 이렇게. 그들의 모욕과 저질스러운 대화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땀으로 미끄러질 정도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충분히 증거를 확보한 후 조용히 안방 드레스룸에 들어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도박 현장 신고입니다. 주소는... 네, 신고 내용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집에서 제 허락 없이 사람들이 모여서 허투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금이 오가고 있어요. 판돈이 최소 10만 원이고 지금은 50만 원씩 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고자분께서는 안전한 곳에 계신가요? 네, 안방 드레스룸에 있습니다. 그들은 제가 집에 없는 줄 알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최대한 소리 내지 마시고 안전하게 계세요. 그렇게 2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쾅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죠. 다들 움직이지 마세요. 불법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손 들고 일어서세요.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경찰이야. 아니 어떻게... 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투를 던지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경찰 4명이 출입구를 다 막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우리 그냥 친목으로 모인 거예요. 그래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일단 서까지 가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신분증 다 꺼내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 돈은 그냥 재미로 그런 거지 우리 도박한 적 없어요. 재미로 50만 원씩 겁니까? 여기 테이블에 현금이 300만 원은 넘어 보이는데요. 다 증거로 압수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방에서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신고했습니다. 제가 이 집 주인이고 저 사람들은 제 허락 없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없는 집에서 불법 도박판을 열다니. 사돈이 절 보고는 다리가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계셨어요? 해외여행 간다고 하시던데 그래서 집에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경찰을 한번 흘끗 보더니 저한테 그러더군요. 사돈이 말 좀 잘해주세요. 전 그냥 이 집만 빌려서 쓴 것뿐인데. 그냥 집만 빌려 쓴 건 아니죠. 제 물건 훔쳐 팔고 제 집을 도박장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말을 더 잘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이미 당신 이전에 당신 딸이 나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 현장 목격하고 신고한 거고. 사돈, 그건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요? 제 남편이 사준 가방을 바꿔치기 한 다음에 팔아서 도박으로 다 날렸다면서요. 그게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겁니까? 사돈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죠. 사돈, 제가 미쳤었어요. 도박에 빠져서 정신 못 차렸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봐달라고요? 당신이 딸 시켜 제 물건을 계속 훔치게 했잖아요. 그간 도대체 얼마나 많은 물건을 주인 허락 없이 갖다 썼어요? 그리고 제 물건 가져다 팔고 가짜로 채우고 또 다른 나쁜 계획까지 만들었던데 미안하긴 하세요? 그걸 어떻게... 다 들었고 다 녹화했다고요? 당신들 대화 전부 다요. 저한테 치매 기운 있다고 늙은이가 뭘 알겠냐고 했죠?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습니까? 제 목소린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자상한 시어머니, 따뜻한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경찰이 모두를 연행해 갈 때 사돈은 계속 뒤를 돌아보며 이야기 잘 좀 해주라며 간청을 했지만 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모두를 연행해 가고 난 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 보였죠. 눈은 충혈돼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처갓댁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엉망이야? 화투? 네 장모님이라면 경찰서에 있다. 방금 전까지 여기 있다가 도박판 벌여서 경찰한테 잡혀갔으니까. 뭐? 도박? 무슨 소리야? 제가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자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죠? 화면을 보는 내내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도박을? 장모님 뿐이겠니? 네 와이프도 공범이야. 네 장모한테 비밀번호 알려준 것도 내 물건 훔쳐 판 것도 다 네 와이프가 한 일이야. 이게 정말 와이프가 한 일이란 거야?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이제 믿어지니? 네 와이프랑 장모가 날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알겠어? 처음부터 같이 살자고 한 것부터가 잘못이었지. 이런 검은 속내가 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 아들이 머리를 감싸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바보였어. 와이프를 너무 믿었어. 엄마한테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와이프만 감싸고 엄마 말은 믿지 않았잖아. 정말 미안해. 미안할 게 뭐가 있니? 나도 너처럼 깜빡 속아 넘어간 걸. 다음 날 아침 아들이 온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거야. 서랍장, 옷장, 침대 밑까지 다 뒤졌죠. 그리고 서랍 깊은 곳에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다이어리 같은 수첩이었죠. 엄마, 이거 봐. 물품 판매 리스트라고 적힌 노트였습니다. 날짜별로 뭘 팔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다 적혀 있었죠. 명품샵, 중고거래, 온라인 판매 등등 여러 곳에다 갖다 팔았더군요. 피해액은 2천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게다가 그 밑에는 제 진주 목걸이와 남편이 남기고 간 시계까지 팔 계획을 다 세워뒀더군요. 제 물건을 다 팔아도 모자라 죽은 시아버지 물건까지 더 팔 계획을 세워놨던 겁니다. 며느리의 치밀한 계산이 다 적혀 있었죠. 아들이 장부를 던지며 격하게 욕을 하더군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제가 잃은 건 단순히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추억이 담긴 유품들을 믿었던 가족에게 이렇게 잃어버린 겁니다. 아들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혼할 거예요. 당장 이혼 소송 걸 거예요. 이런 여자랑은 하루도 못 살겠어요. 위자료도 한 푼 안 줄 거예요.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아들의 결심이 확고해 보였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며느리와 사돈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날 저녁 늦게 나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혐의가 없어진 게 아니라 도박 관련해서 벌금형 받고 나온 듯 했습니다. 며느리와 사부인은 아들이 직접 가서 데려왔죠. 저는 거실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마주해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솔직히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 저를 속이고 이런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왜 보고 싶겠어요? 하지만 벌어진 일은 정리를 해야 했죠.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하루 만에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았죠. 눈밑은 시커멓게 그늘이 졌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뒤따라 사돈도 들어왔는데 어제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이제 와서 무릎 꿇으면 뭐가 달라지니? 내 물건들이 돌아오니? 아님 남편이 남긴 추억이 돌아오니? 제 목소린 차가웠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분노는 차가운 결심으로 바뀌어 있었죠.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경찰서에서 하룻밤 자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반성? 경찰서 가서야 반성을 해?
내 물건 훔칠 때는 날 늙은이라고 비웃을 땐 반성 안 했어? 그때 한 번이라도 내 생각 하긴 했어? 들킬까봐 조마조마했겠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죠. 사돈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돈, 제 잘못입니다. 제가 도박에 빠져서 딸한테 이런 짓을 시켰어요. 딸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고요? 본인이 직접 제 물건 훔쳐 팔았는데? 제 집 비밀번호 알려주고 도박판 만들었는데 그게 죄가 없다는 겁니까? 사돈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딸도 피해자예요. 제가 빚을 갚아야 한다고, 안 그럼 사채업자가 해칠 거라고 협박했어요. 도박 빚을 진 건 당연히 당신 잘못이죠. 근데 왜 그걸 제 물건으로 갚아야 하죠? 그리고 피해자라고 하는데 난 며느리가 뭘 잃었는지 모르겠네요. 잃은 것도 없이 남의 것만 훔쳐가 놓고 피해자? 그때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어요. 친정엄마가 사채업자한테 쫓겨서 안 도와주면 죽겠다고 해서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한 번? 이 장부를 봐! 6개월 동안 계획적으로 했잖아. 근데 한 번? 넌 여전히 나한테 거짓말만 하는구나. 제가 며느리가 작성한 장부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장부가 바닥에 떨어지며 펼쳐졌죠.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진실을 다 말해. 숨기지 말고. 이제라도 정직하게 말해봐. 여보, 난... 말 안 하면 내가 말할 거야. 경찰서에서 다 들었어. 네가 도박판 여는 것도 처음이 아니라며? 지난 3개월 동안 매주 했다고?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친정엄마 도박빚 때문이었어. 3억이 넘는 빚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가진 돈 다 드렸는데도 모자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물건 하나만 전당포에 맡기려고 했어요. 그게 하나로 끝났니?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친정엄마가 계속 요구하셨고 저도 거절을 못했어요. 어머님이 여행 가실 때마다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못된 년이죠. 저도 제가 싫어요. 아니, 넌 기회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기회를 만든 거잖아. 내가 자리를 비울 기회! 네가 가라고 하지 않았으면 나도 안 갔어. 누가 매달 여행을 가? 네가 나를 적적하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나도 다녔던 거야.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어? 네가 만약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다면 난 최소한 널 도울 순 있었을 거야. 내가 너에게 받은 마음의 빚이 컸으니까. 넌 지금 너와 나의 관계까지 모조리 박살낸 거야. 그건 됐어. 변명은 듣고 싶지도 않아.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네가 한 일을 어떻게 책임질 건지가 중요하지. 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돈이 또 나섰습니다. 사돈, 그 가져간 물건 값은 다 갚겠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다 갚을게요. 제가 집이라도 팔아서. 집을 판다고요? 전세 사는 거 아니었어요? 사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사실 집은 이미 저당 잡혀 있어요. 도박빚 때문에. 은행에서 빌린 돈도 있고. 그럼 뭘로 갚는다는 겁니까? 뭐 빈말로 갚겠다고 하면 제가 믿어줄 것 같아요? 충격적인 사실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사돈은 도박으로 집도 날리고 남편 퇴직금도 날리고 이젠 딸의 시댁까지 털어먹은 것이었죠. 당신 남편 이 사실 아시나요? 몰라요. 알면 이혼하자고 할 거예요. 그래서 더 숨길 수밖에. 제발 남편한테 말씀 안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상황 파악 못 하시는 거예요? 당신 남편한테 비밀 지켜달라고 부탁할 처지가 아니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제가 정식으로 고소해서 법적 처벌 받을 건지 아니면 제시하는 조건 받아들일 건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뭐든 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첫째, 훔쳐서 팔아버린 물건값 2,130만 원 전액 배상. 둘째, 정신적 피해 보상금 3천만 원. 셋째, 이혼. 넷째, 내 집에 발도 들이지 말 것. 다섯째, 내 손녀 양육권 포기. 이혼이요?
어머님, 그건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저희 딸도 있는데. 가혹해? 내 남편 유품 팔아먹은 건 가혹하지 않고? 그리고 넌 나뿐만 아니라 네 남편도 속인 거야. 네 남편이 다시 널 받아줄 것 같아? 어떻게 애까지 있는 엄마가 그런 짓을 저질러?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어. 더는 함께 살 수 없어. 네가 내 엄마한테 한 짓을 봤는데 어떻게 같은 집에서 살아? 여보, 제발 우리 딸 생각해서라도. 딸은 내가 키울 거야.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라면 안 돼. 네가 뭘 가르치겠어? 도둑질하는 법? 며느린 절망적인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죠. 사흘 안에 답 주세요. 안 그럼 바로 고소장 넣을 겁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나도 며느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하기만 했어요. 아들과 저는 그런 며느리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정식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절도, 사기, 주거침입, 그리고 사도는 도박 혐의까지. 며느린 울면서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돈, 딸이 전과자가 되면 평생 낙인이 찍혀요. 제발 선처를. 사돈이 와서 제게 말하더군요. 그럼 제 남편 유품을 팔아먹을 땐 생각 안 했나요? 절 늙어서 정신없는 노인 취급할 때는요? 그때도 제 인생 생각했나요?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가 제 도장을 위조해서 사용했고 제 명의로 신용카드까지 만들었다는 것이었죠. 다행히 아직 사용하진 않았지만 언제 사용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수사관이 절 불러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건 단순 절도가 아니라 조직적 사기입니다. 며느님과 사돈이 공모해서 계획적으로 한 일이에요.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법대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 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죠. 법정은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제게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린 동정에 호소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나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습니다. 5살짜리 딸이. 엄마가 전과자가 되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피고인이 아이를 핑계로 삼는 것은 오히려 죄질이 나쁩니다. 아이가 있으면서도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더 큰 문제입니다. 아이를 생각했다면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그렇게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절도와 사기죄로 징역과 집행유예, 그리고 도박 관련해서는 벌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돈 또한 징역과 집행유예, 벌금을 선고받았죠. 며느리는 울면서 법정을 나갔고 사돈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사재판도 진행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죠. 이대로 다 잃고 울고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제게 피해 금액과 피해 보상금도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돈은 이미 파산 상태였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강제 집행을 신청했습니다. 며느리 명의의 보험, 심지어 결혼 예물까지 압류했습니다. 사돈 집에 있는 가전제품 가구까지 빨간 딱지가 붙었죠. 그래도 절반 정도밖에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의 남편, 즉 며느리 아버지였죠. 한번 뵙고 싶은데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며칠 후 며느리 아버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죠.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이제 아셨나요? 네, 그 재판 받는다고 해서 충격받았습니다. 그 아내가 도박을 한다는 것도 몰랐지만 이 정도로 심각한 일인 줄은 몰랐습니다. 딸까지 끌어들여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그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퇴직금 다시 받은 게 있어서 그걸로라도 일부 변상하겠습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보상하겠습니다. 며느리 아버지가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함께였죠. 못난 아내와 딸 때문에 큰 상처받으셨습니다. 용서해달라고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제 딸이 다신 이런 일 하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적어도 이 집안에 정상적인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혼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아들이 유책 배우자인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죠. 며느리가 조사받으러 경찰서를 들락날락하는 중 아들이 이혼 서류를 들고 기다리는 걸 봤습니다. 이혼해. 당장 서류에 서명해. 여보, 안 돼.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당신 일이 이렇게 될 때까지 한 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며느리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며느리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간 후 아들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내가 제대로 못 봐서. 이제 됐어. 너도 배운 거잖아.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걸.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다신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아들이라도 정신을 차린 게 다행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아픈 경험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어린 손녀에게 엄마가 없다는 건 또 다른 문제였어요. 아빠, 엄만 왜 안 와? 5살 손녀가 묻곤 했습니다. 아들은 그럴 때마다 말을 돌렸죠. 엄마는 잠시 일이 있어서 나중에 만날 수 있을 거야. 엄마 보고 싶어. 엄마한테 전화해줘. 미안해, 딸. 엄마가 지금 바빠서 전화 못 받아. 조금만 기다려. 손녀의 슬픈 표정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죄 없는 아이만 상처받는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며느리를 그냥 둘 순 없었어요. 며느리의 그릇된 행동과 생각이 언제 어린 손녀에게 영향을 미칠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들의 친구가 전해준 소식이었죠. 야, 네 전부인 또 사고 쳤다더라. 이번엔 다른 집에서. 뭐? 무슨 소리야? 새로 사귄 남자 부모님 집에서 또 물건 훔쳤대. 이번엔 현행범으로 잡혔다더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도 정신을 못 차렸다니. 그 집에서 고소했대. 이번엔 집행유예 중이라 실형 살 것 같다더라. 결국 며느리는 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갔습니다. 사돈은 딸까지 감옥에 가자 완전히 무너졌다고 들었죠. 그걸 듣고 나니 새삼스레 아들이 이혼한 것이 손녀의 양육권을 가져온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며느린 미안하다며 울며 빌었지만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틈만 나면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들이 재혼했습니다. 새 며느리는 초등학교 교사였죠. 첫 만남부터 예의 바르고 성실한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새로운 며느리는 저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지만 전 거절했습니다. 솔직히 한 번 당하고 나니 누구도 쉽게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새 며느리는 그런 저를 이해해 줬습니다. 어머님이 큰 상처 받으셨으니 당연하죠. 시간이 필요하신 거예요. 새 며느리는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만 인사드리고 평소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죠. 오히려 그게 더 편했습니다. 이제 저는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매주 손녀와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닙니다. 진짜 여행을요. 더는 집을 비우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고 제 물건을 훔쳐갈 사람도 없습니다. 전 며느리는 출소 후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어디서 무얼 하며 사는지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손녀에게 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일까요? 다시 돌아와 우리 집안을 또 망치려고 한다면
저도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할 뿐이에요. 이 사연을 공개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길 바래서예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진짜 가족입니다. 저는 이제야 그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늦었지만 제대로 된 가족을 만났으니 그것으로 족합니다.